이번에 여행자 수표입니다. 트래블러 체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 굉장히 길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한 3, 4일 가는 경우에는 그냥 환전해가지고 통화를 들고 가죠. 이렇게 하는데 뭐 한 달, 뭐 두 달,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현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행자 수표 같은 경우는 현금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분실의 대비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여행을 할 때는 여행자 수표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261쪽에 맨 위에 여행자 수표는 해외여행자가 현금을 소지하는 데 따른 불편과 도난, 분실 등의 위험을 줄이는 한편 필요시 쉽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지급수단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액, 이 여행자 수표는요,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정액 외화 수표와 유사하다라고 되는데 신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행자 수표가 있는데 여행자 수표를 사용하는 이유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트래블러 체크, 여행자 수표를 사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 환율이 저렴해요. 환율이 현찰보다는 저렴하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현찰 매도율이 제일 비쌌잖아요. 그 밑에 있는 게 여행자 수표 매도율이죠. 일단 환율이 저렴하다라는 게 첫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분실이나 도난 시 재교부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참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TC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 수익을 얻을 수 있고 261쪽에 그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TC 판매 외국환 은행도 역시 자금 운용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수수료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 외국환 은행은 그것 때문에 판매를 하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환율도 저렴하고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여행자 수표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판매 신청 접수부터 볼까요? 네, 판매 신청 접수. 이제 판매 등록 및 판매 대전 징수에서 얘는 여행자 수표 매도율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별도로 규정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매도율이 공시가 되고요. 이제 그거를 적용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행자 수표는 여러분 책에 보시는 것처럼 262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인을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어서 여기는 홀더 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이제 카운터 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보면 신용카드 뒷면에다가 사인을 해놓고 내가 사용할 때마다 그 영수증에다가 사인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먼저 홀더 사인에다가 사인을 이제 해놓습니다. 해놓는 다 여행자 수표마다 해놓는 거예요. 여기는 해놓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사용할 때마다 하는 겁니다. 여기랑 같은가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홀더 사인에만 사인을 해놓은 여행자 수표를 분실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도 사인이 안 되었으면 재교부가 안 돼요. 그래서 아니면 둘 다 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262쪽에 위에서 넷째 줄에 여행자 수표에는 홀더 사인과 카운터 사인을 하는 란이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 여행자 수표 소지인이 자신의 여행자 수표에 홀더 사인을 해놓고 사용할 때마다 받는 사람 앞에서 카운터 사인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여행자 수표였고요. 자, 이번에 외화수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화수표 매입 추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외화수표라는 것은 263쪽에 보시게 되면요. 추심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이제 돈을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외화로 표시되고 지급지가 국내 또는 외국으로 된 수표나 어음을 고객으로부터 매입 의뢰받아 환거래 은행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지급은행 앞으로 추심하여 수표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은행 자기합 수표는 굉장히 신용도도 높고 은행이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원활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수표법이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 넷째 줄에 보시게 되면 외화 수표는 우리나라 수표법과 같이 강력한 유통력이 보장되어 발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법제도나 상관습이 전혀 다른 외국에서 발행되는 것이므로 추심 전 매입이나 추심 후 지급을 막론하고 취급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수표 사용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여행자 수표 빼고.
자, 그래서 외환수표는 종류가 첫째 개인 수표라서 퍼스널 체크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가계 수표나 당대 수표랑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 발행한 걸 얘기를 하는데요. 지급은행에 발행인의 결제 계좌를 보유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도가 나는 경우가 빈번해요. 부도가 나는 경우 빈번하니까 시컨 받아놓고 와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면 부도가 났어요 해가지고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예. 부도가 빈번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제시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서 3개월이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 경과하면 유효기일 경과수표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외화수표의 경우에는요, 일정 금액, 그러니까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 뭐 10만 원권, 뭐 50만 원권, 100만 원권 이렇게 정액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수표가 있습니다. 은행 수표. 우리나라의 자기압 수표랑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 수표보다는 당연히 부도가 좀 덜 나겠죠. 부도가 좀 덜 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자기압 수표는 왜 정액 자기압 수표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딱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은행 수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일정하지 않고요. 역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 이내. 6개월이 지나면은 유효기간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자 수표가 있습니다. 여행자 수표는 현금 대용으로 나오는 은행 수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행자 수표는 정액입니다. 금액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요. 얘는요, 수표 제시기간이 무기한입니다. 왜냐? 신용도가 원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금처럼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현금은 뭐 시간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사용 못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표 제시기간이 무기한이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지급지시서로 타발송금을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머니오더. 그래서 이건 책을 좀 볼게요. 이번 뉴스 앞쪽에 보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은행에서 발행을 한 지급지시서가 있고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포스탈 머니오더라고 해서 우체국에서 발행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편한 증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지급지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65쪽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퍼스널 머니오더라고 해서 개인이 발행하는 지급지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데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발행한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개인이 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나 우체국의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안전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수표법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요.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취급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정말 부도가 날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265쪽에 첫째 줄에 보시게 되면요. 이 머니오더는 지급은행이 있지만 그 은행에서 발행한 것은 아니고 지급 대행만 할 뿐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즉 부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슈퍼마켓에서 팔기도 해요. 슈퍼마켓 팔기도 하고요. 길거리에서 팔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되니까 좀 위변조 등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부도라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급지시서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미재무성 수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고, 그죠? 미국에서 국가에서 발행을 한 거죠. 미국 재무성이 발행하는 수표인데요. 이건 당연히 어쨌든 신용도가 좀 높겠죠. 수표 제시 기간은 1년이 됩니다. 1년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외화수표 어찌되었든 받았어요. 받았으면 은행 가가지고 이제 이걸 현금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은 이걸 받아가지고 다시 외국에 보내서, 그죠? 현금으로 정말로 받은 다음에 고객한테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게 뭐냐면 추심 후 지급이에요. 추심이라는 게 돈을 받아낸다라는 얘기였잖아요. 즉 고객이 갖다 준 외화수표를 그 해당되는 외국의 은행에 보내서 거기서 현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고객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이게 추심 후 지급. 추심 전 매입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건 정말로 신용도가 높구나. 그러니까 고객한테 수표를 받자마자 미리 뭐를 줘요? 그냥 현금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외국한 은행에 보내가지고 다시 현금으로 받는 거. 이걸 추심 전 매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당연히 추심전 매입은 신용도가 높은, 그죠? 신용도가 높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건 여신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여신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게 되면 266쪽에 거기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박스가 3개가 되어 있으면서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추심전 매입에 대한 흐름인데요. 매입 의뢰인 수취인이 먼저 1번 매입은행에 매입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한 거니까 그냥 대금을 먼저 지급해 주죠. 2번 대급 지급을 먼저 해줍니다. 근데 이때 어쨌든 나중에 도로 추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환가료를 떼고 지급을 해요. 환가를 지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매입은행이 지급은행, 즉 외국에 있는 은행한테 수표를 제시하고 나중에 대금 이익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추심 전 매입이 되는 거고요. 추심 후 지급이 사실은 일반적이에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심 후 지급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 밑에 있는 그림이 순서가 조금 다르죠? 추심 의뢰인이 추심 의뢰를 해요. 1번이. 그럼 추심 의뢰 은행이 지급은행한테 본행업 수표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대금이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의뢰인한테 돈을 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외화수표는 굉장히 취급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의사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외화수표 점검사항으로 법적 규제 요건 이게 제대로 규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라. 특히 267종에 보시게 되면요. 수표임을 표시하는 문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그 다음에 2번,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때 무조건의 위타, 3번 지급인의 명칙, 4번 지급지, 5번 발행인과 발행지, 6번 발행인의 기명날인의 발행인의 박스를 치실게요. 지급인이 아니라 발행인의 기명날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걸 확인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통화표시 및 금액에서는요. 환거래은행 계좌에서 되어 있는 통화여야 되고요. 지급지의 통화로 좀 보고요. 문자 금액과 숫자 금액이 다른 경우는 문자 금액으로 보긴 하지만 이런 경우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시기간 경과 여부, 아까 각각의 수표마다 제가 제시기간, 유효기간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일단 외화수표는 빨리 찾으세요. 놔두지 마시고 빨리 찾으시고요. 보시게 되면 268쪽에 은행수표는 6개월이고 개인수표는 3개월이고 여행자 수표는 무기한이었죠? 그리고 국고수표는 1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선일자 수표는 통상 부도 처리된다. 그러니까 발행일자 도래시까지 기다리는 후에 취급하도록 한다. 잘 받지 않고요. 그래서 여행자 수표의 사인을 보시게 되면 일단 홀더 사인하고 카운터 사인이 동일해야 되고요. 사고조회 시 이상이 없는 경우라도 사인 불인치로 부도 반환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외화수표를 보도록 할게요. 외화수표에선 다른 부분은 다 됐고 요것만 좀 확인할까요? 요거. 추심전 매입이 가능한 수표인가? 아까 우리 추심전 매입하고 그다음에 추심 후 매입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추심전 매입이란 얘기는 뭐냐면 신용도가 높아서 고객한테 받자마자 미리 지급을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행자 수표예요. 트래블러 체크죠? 그래서 이거는 원하시는 도 높아서 그 제시기간도 무기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금처럼 사용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행자 수표는 추심전 매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수표, 나라에서 발행한 거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환거래은행이 발행한 은행수표 또는 송금수표. 자,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하셨는데 환거래은행이에요. 모든 은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은행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환거래은행이 발행한 은행수표나 송금수표.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게 되면 부도시 대금 회수가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적절한 채권회수 대책을 위한 기타 대외 지급 수단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추심전 매입의 경우에는 269쪽이에요. 전신한 매입률을 적용한 원금에서 환가료를 빼는 겁니다. 환가료를 빼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외화수표의 경우에는 일단은 매입률을 적용을 해요. 전신한 매입률을 적용을 하고요. 거기서 환가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뺀 거를 제시를 해주는 거다. 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 되고요. 추심후 지급은 어차피 돌아오고 난 다음에 주는 거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환가료를 떼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추심전 매입에만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외화예금입니다. 외화예금이라는 건 뭐냐면 270쪽의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외국한 은행의 외국 통화를 예치하거나 인출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그래서 외화예금은 계정이 좀 달라요. 거주자 계정과 대외 계정 그리고 해외 이주자 계정이 있습니다. 거주자 계정은 국민 거주자만 해당이 돼요. 국민인 거주자, 외국인 거주자도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인 거주자. 대외 계정은 비거주자는 다 해당이 되죠. 국민 비거주자가 됐건 외국인 비거주자가 됐건 다 해당되고요. 개인의 외국인 거주자도 대외 계정에 들어가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 정말 살고 있는 국민 있잖아요. 이 사람만 거주자 계정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다 대외 계정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국가, 즉 대사관,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국민 거주자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앞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도 대외 계정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몸이 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면서. 그런 사람들만 거주자 계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해외 유자 계정은 해외로 이주할 사람, 예정자라든가 해외에 이미 이주한 사람이라든가 재외동포 이런 것들이 해외 유자 계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정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계정별 특성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화예금의 신규 개설에서는 273쪽에 외화예금이 보통예금도 있고 당좌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별단예금도 있어요. 별단예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앞에서 이제 수신에서 잠깐 배웠던 것처럼 특별하게 어떤 그런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필요해가지고 만드는 걸 별단예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은행에서 필요할 때 하게 되는 거. 근데 외화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외화 별단예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넣는다라는 얘기고요. 외화예금의 입금과 지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매입률과 이제 매도율 중에 어떤 거를 하느냐, 요게 이제 조금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첫째 줄에 외화예금의 원화를 대가로 입금 시에는, 즉 외화예금에 입금을 하는 거예요. 입금 시에는 일반적으로 전신한 매도율을 적용을 한다. 자, 입금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객이 은행에 일단 원화를 입금하면서 내 통장에 이 대가만큼 외화로 넣어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행 입장은 어떻게 되면 고객한테 뭐를 일단 받아요? 그냥 원화를 받는 거죠. 원화를 받는데 원화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외화를 파는 거죠. 외화를 파는 거죠. 팔아서 어디다 넣어주는 거예요? 고객의 계좌에 넣어주는 거죠. 고객의 계좌에 있는 거는 은행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고객한테 판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신한 매도율을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급이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외화예금을 해지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엔 전신한 매입률을 적용한다는 거죠. 반대로. 전신한 매입률. 전신한 매입률. 자, 외화예금을 해지하게 되면 결국은 이 고객이 외화로 달라라고 하기보다는 원화로 달라라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객의 통장에 있던 외화를 은행이 사는 거죠. 사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원화를 고객한테 지급을 한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신한 매입률을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은행을, 내가 은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매도율과 매입률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외화예금 종류별 일반적인 사항을 좀 봅시다. 보시게 되면요. 외화 보통예금이 있어요. 보통예금은 우리가 보통예금 특징 알잖아요. 수시 입출이 가능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뭐 이자가 조금이라도 주어지게 될 텐데 이자 계산을 할 때는 통화의 종류에 따라 360일 또는 365일을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수 계산을 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365일을 하는데 미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대부분 360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해당 나라에 따라서 관행상 다르게 적용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원래는 이자 불이하지 않죠. 이자 불이하지 않고요. 여러분 책 보시게 되면요. 뭐 수표나 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예금에 지급시는 외화예금 청구서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별단예금. 별단예금은 특수 목적으로 임시로 만들어 개설한 외화예금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는 없죠. 당연히 이자는 없고요. 이 외화 통지예금이 좀 독특해요. 거치식 예금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목돈을 외화에 넣는 건데 이게 이제 통지예금이다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왜 그렇게 붙었냐면 275쪽의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일단 거치 기간은 7일 무조건 넘어야 돼요. 7일 이상으로 하고 예금을 인출할 때에는 2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통지해야 된대요. 내가 가가지고 바로 찾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틀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통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을 찾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통지예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지예금이다. 자, 그 다음엔 정기예금이죠. 정기예금은 원칙적으로 월 단위로 하되 뭐 일 단위로 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만기의 상정은 우리 일반적인 원화 정기예금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월 또는 연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일로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요. 만약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외국한 업무에 대해서 당발송금, 그 다음에 타발송금, 그럴 때 적용하는 이율, 그리고 여행자 수표라는 것이 특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외화 수표가 뭐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외화 예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